안녕하세요. 박세익 전무입니다.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세익 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은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 어제는 제가 비염이 심해가지고 되게 콧물을 훌쩍거리면서 방송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오늘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메인 뉴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위기에 등판한 카카오 3인방 남궁훈, 김성수, 홍은태 계열사를 30개 줄이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카카오 많이들 그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뉴스가 나올 때 그 홍은태 분은 카카오의 이제 사내 이사 3인이신데 지금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홍은태 공동체 얼라이먼트 센터장이라고 돼 있고요. ESG 상생 분야 총괄하고 계시고 NHN 부사장, 카카오 최고 업무 책임자, 카카오 커머스 대표를 역임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김성수 이사회 의장 겸 공동체 얼라이먼트 센터장님이신데 계열사 간 현안을 조율하고 CJENM 대표를 하시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남궁훈 대표이사, 카카오 국내 사업을 총괄하고 김범수 전 의장의 창업동지, 카카오 게임즈 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일단 기사 쭉 한번 보겠습니다. 문어발 확장, 임원 주식 매도 무리에 대해서 앞으로 센터에서 조율해서 예방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서브 타이틀이고요. 카카오가 연말까지 134개에 달하는 국내 계열사 수를 100개 이하로 줄인다. 글로벌 매출 비율은 현재 10% 수준에서 3년 내로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어, 또 앞으로 계열사 간 상장 경쟁이나 임직원 주식 매도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일은 컨트롤 타워인 공동체 얼라이먼트 센터가 사전에 조율하기로 했다. 카카오 남궁훈 대표와 공동체 얼라이먼트 센터 공동센터장을 맡은 김성수 이사회 의장, 홍은태 부회장은 6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속 가능 성장 반응을 밝혔다. 이게 요즘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해서 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 뭐이 부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지난해 골목 상권 침해 논란과 경영진 주식 매도 사태 이후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사내 이사 3인이 한꺼번에 공개석상에 나섰을 때 그때 제 기억으로 이제 계열사가 100개 조금 넘는 걸로 기억을 했었는데 지금 벌써 또 134개. 카카오가 그런 약간 이제 벤처 기업 형식으로 자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M&A를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A를 할 때 지분 투자를 들어가면서 기존에 그 회사를 창업한 사람하고 이렇게 카카오가 그 시너지를 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열사를 많이 키웠었는데 이 계열사 성장이라든지 문어발식 이런 투자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카카오 경영진 계열사 30개 정리에 대해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3일이 발표한 성장 방안은 상생, 신뢰 회복, 글로벌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그는 지난 1월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만들었고 앞으로 윤리 관련 행동 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 문어발 확장 지적을 받던 계열사 정리 방안도 밝혔다. 현재 국내 기준 134개 계열사 중에서 30개에서 40개를 통폐합해 연말까지 100개 이하로 줄인다는 것이고요. 그룹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확실히 정해서 핵심 사업에서 벗어난 계열사는 계속해서 정리하겠다. 현재 정리 중인 미용실 중개 서비스는 지분 정리 문제가 얽혀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될 예정이라고 김 의장은 밝혔다. 김 의장은 이른바 쪼개기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부의 분할도 계획에 없다. 김 의장은 카카오는 매출 기여도가 높은 핵심 사업을 나중에 물적 분할한 것이 아니다. 요거에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LG화학의 물적 분할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카카오뱅크, 페이, 모빌리티는 신규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해왔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게임즈는 인수 후에 빠르게 성장한 회사라고 설명을 했다. 다음 상장 후보로 거론되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된 바가 없으나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예, 그리고 이날 3천억 원 규모의 상생안도 발표했다 하면서 홍은택 센터장이 소상공인, 창작자, 택시기사 등을 돕는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뭐 등등 해서 쭉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 제가 다음 주나 아침에 이제 3프로 TV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 기존의 기업에서 핵심 성장 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재상장을 해버리면 기존 주주들이 완전히 그 닭 쫓던 개, 닭 쫓던 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 성장을 쫓던 주주가 완전히 이제 호구가 돼버리는데 이 카카오가 그 약간 벤처로서 한 기업을 이렇게 키워서 성장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벤처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벤처 기업이 과연 벤처 기업이 그 제대로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면 카카오가 됐던 어떤 돈 많은 어떤 기업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그쪽에서 이제 지분 투자가 들어와서 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주면서 결국 회사를 같이 키우는데 그때는 이제 제 지분 가치가 희석해도 저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니까 큰 기업이 들어와서 지분을 쉐어하면서 가는 거는 그 기존의 주주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굉장히 이제 작은 새로운 혁신 기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돈이 필요하고 또 마케팅이 필요하고 이런 회사를 그 인수를 해서 그 회사를 잘 키워서 성장하는 거 그런 부분은 그 사실 그 욕들어 먹을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자회사 상장이라는 게 물적 분할에 자회사 상장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카카오도 덩달아서 좀 욕들어 먹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3프로 나가서 좀 자세하게 비슷한 얘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메인 뉴스 중에 에너지 공급 우방끼리만 똘똘 뭉친다라고 조선경제 이제 일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요즘 이제 전쟁에 그 다음 어떤 이제 그 크게 글로벌한 이런 기업들과 국가 간의 재편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사에 대한 핵심 내용은 러시아 공급망을 봉쇄하라. 미국, EU 돕는 뉴 마셜 플랜을 가동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뉴 마셜 플랜이 뭔지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서 유럽 우방국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자고 제안한 방안인데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유럽 원조 정책이었던 마셜 플랜 그때 이 마셜이라는 분이 국무부 장관인가 뭐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이제 막 초토화되었었잖아요.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1947년에 그 마셜이 유럽에다가 유럽의 재부흥을 위해서 그런 걸 제안을 합니다. 예, 그걸로 실제로 150억 달러 정도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20억 달러였던가? 한 15조인데 그때 당시에 15조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 그죠?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10배 수면 한 2, 30배가 되겠죠? 한 30배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거의 뭐 한 4, 5천조의 자금을 유럽에다가 재부흥을 위해서 그 마셜 플랜이 나중에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제이미 다이먼 CEO가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바꾸고 있다. 에너지난에 처한 EU가 지금 뭐 독일뿐만 아니라 폴란드 등등 다 이 러시아에서 그 가스라든지 석유를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이런 에너지난에 처한 EU가 탈러시아를 선언하면서 첨단 기술에 이어서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도 글로벌 밸류 체인이 철저하게 우방과 연대하는 TVC라고 해서 Trust Value Chain, 신뢰 밸류 체인.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Trust Value Chain.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끼리 같이 밸류 체인을 형성한다는 거죠. 1990년대 초에 탈냉전 이후 30년간 이어온 자유무역 체제가 탈세계화로 힘을 잃고 있다. 1990년대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1991년 12월 26일 날 이제 고르바초프가 이제 소련은 여기서 해체하고 소련 연방들 다 그냥 알아서 독립해도 된다 하면서 이제 러시아 그동안에 뭐 채무라든지 핵무기 뭐 관련된 거 전부 다 이제 러시아가 주도를 하고 나머지 다 독립해도 돼 하면서 소련이 붕괴됐던 게 1991년이고요. 요때를 이제 탈냉전이 이제 종식되는 그런 시기로 보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스자우웨이 하버드대 교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금속, 희귀가스 공급난은 지리적으로 집중된 공급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번에 드러냈다라고 하면서 안보 협력 관계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공급망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독일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막 40% 급등하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때 반도체하고 배터리나 뭐 여러 가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을 주도했던 미국이었잖아요. 이 미국이 이제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앞장서고 있다 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마셜 플랜에 빗대어 뉴 마셜 플랜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올해 유럽에다가 LNG, 액화 천연가스를 150 입방미터를 추가 공급하고 EU가 2030년 이전에 러시아산 가스 구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마다 500억 입방미터를 보내겠다. 이 보내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LNG 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주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인 미국은 작년 34%에 그쳤던 유럽 수출 비율을 올해 75%로 늘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탄에서도 세계 3위 수출국인 러시아에서 유럽이 이제 석탄에서도 세계 3위 수출국인 러시아에서 벗어나서 호주 등으로 수입처를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캐나다, 우라늄 같은 경우는 호주, 캐나다 등등 뭐 쭉 적혀 있는데요. 이런 걸로 해서 결국은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결국 수혜는 그 캐나다, 미국 그리고 호주까지 그렇게 되겠네요. 중국은 어떻게 되냐고요? 중국은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수출 활로가 막혀버리니까 중국에다가 지금 러시아산의 우랄석유였던가 그걸 갖다가 100불 지금 WTI나 브렌트유가 100불 하는데 뭐 75불에 중국에 넘기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중국도 지금 옆에서 팔짱 끼고 있으면서 은근 이제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 미국 한국 클라우드 시장 장벽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는 아마존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70%나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미국 무역대표부라고 있잖아요. USTR이 지난달 31일 날 발간한 2022년 각국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시행 중인 보안 인증 제도를 미국 기업에 대한 핵심 장벽으로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봤더니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미 국내 전체 클라우드 시장의 70%를 점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가 하고 있나라고 봤더니 KT, 네이버 등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제공 업체들은 이 그 보안 인증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어, 그게 하나의 무역 장벽의 규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지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죠, 구글 클라우드 등이 외국계 기업들은 이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조선 경제의 주요 기사는 요것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또 나와 있는 주요 기사들 한번 쭉 다른 신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갤럭시 S22가 GOS 논란 극복을 하고 6주 만에 100만 대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니까요.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가 출시 약 6주 만에 국내 판매 100만 대 돌파를 눈앞에 뒀다. 국내는 물론 북미에서도 전자 갤럭시 S21보다 20%가량 빠른 판매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아주 청신호네요, 진짜. 6일 삼성전자가 이제 발표하기에 오는 8일 갤럭시 S22 시리즈 국내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이제 전망을 내놨다라고 하고요. 출시 43일 만에 100만 대가 팔리는 것인데 하루 평균 23,000대 가량이 팔리고 있어서 팔릴 때는 100만 대를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돼 있고 삼성 글로벌 1위 수성 청신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그 스마트폰 어제였네요.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이 거의 뭐 60% 장악하고 있다고 하고 삼성이 이제 한18% 이런 기사가 있었죠.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세 번째로 빨리 100만 대 판매를 돌파하게 되는 것인데 갤럭시 S 브랜드 출시 이후 가장 빨리 팔린 기종이 갤럭시 S8로 37일 만에 100만 대 돌파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갤럭시 S2로 40일 걸렸다. 이런 기사를 보면 저는 이제 갤럭시 S8이 그때 언제 출시됐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를 찾아보면서 이게 시장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체크해 봅니다. 저도 신문 읽고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서 갤럭시 노트를 대체한 갤럭시 S22 울트라가 돌풍의 주역이다. 지난해 갤럭시 노트 신제품이 없어서 대기 중이다. 교체 수요를 잡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국내 판매량 절반 이상이 갤럭시 S22 울트라라고 밝혔다. 그 갤럭시 노트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S22 이런 데서 이제 펜을 같이 넣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바꿨잖아요. 네. 특히 국내에서는 지난주부터 갤럭시 S22 공시 지원금이 최대 3배까지 늘며 판매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그렇고요. 그리고 매일경제에서 네이버 4,900억 신사옥 지었더니 직원들 집에서 일 더 잘 돼. 네이버는 MZ세대 최수연 대표 취임 계기로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판교 지나다 보면 네이버 사옥이 있는데 신사옥을 제2사옥을 지었었네요. 4,900억을 들여가지고 2018년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모든 직원의 사무실 출근을 염두에 두고 3년 이상 공사를 거쳐서 로봇 친화형 오피스로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재택근무에 완벽하게 이제 적응을 했고 지옥철 답답한 사무실을 거부하고 IT 업계 젊은 직원들 재택을 선호한다. 그리고 구내 식당 개선, 카페 목장 등 기업들 직원 출근 위해서 당근책으로 이런 거
구내식당도 개선하고 뭐 한다고 돼 있고요. 구글, 애플 등 재택 중단에 나선 미국. 출근율 40% 그치며 인식 변화, 출근 재택 병행이 새 표준될 듯. 이게 그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생산성만 유지가 되면 됩니다. 재택근무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제대로 일하는 거 맞나? 집에서 뭐 넷플릭스나 보면서 노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실 나와서도 뭐 사실 8시간 내내 굉장히 빡세게 일을 하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뭐가 더 능률이 좋은지, 재택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근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고 뭐 저녁 밤에도 막 좀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생산성이 유지가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코로나 때 이 그 재택을 하고 그러면서 기업들의 생산성이 사실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냐면 쓸데없는 출장 비용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이제 뭐 IT 라스베가스 CES 쇼 같은 거 하면 그런 데도 막 다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꼭 가서 보는 게 도움이 되느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의 어, 워크샵, 그래 해외 워크샵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가 없어지면서 그 오히려 그 덩치가 큰 회사일수록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수익이 좋게 나왔죠. 그런 식으로 이번에 코로나가 기업들의 그 수익 향상에 좀 도움을 줬던 게 그런 쓸데없는 출장 비용,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면서 꽤 많은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재택근무의 장단점이 좀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명품 이게 뭐죠? 중앙일보네요. 명품이 K-팝 스타를 사랑하는 이유. 국적 성별 떠나서 매력적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은 전혀 쫓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글로벌하게 지금 가장 경쟁력이 높은 그 비즈니스가 사실은 이런 K-팝하고 드라마 이런 컨텐츠 분야잖아요.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이런 기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최고 명품 글로벌 앰베서더로 활동을 하고 있는 K-팝 스타들이라고 해서 샤넬 광고에는 G 드래곤하고 제니 둘 다 이 그죠 YG 엔터 소속이죠. 루이비통에는 BTS 방탄소년단, 구찌는 카이, 그리고 엑소 멤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디올은 지수 블랙핑크 멤버고요. 입생 로랑 티파니 앵코는 로제 블랙핑크 멤버고요. 프라다는 찬열 엑소, 그리고 셀린느는 리사 블랙핑크, 그리고 지방시는 에스파. 블랙핑크 멤버가 도대체 4명 아닙니까? 리사, 로제, 지수, 제니. 4명 맞네요. 그래서 이 명품이 K-팝 스타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고요. 샤넬, 루이비통, 앞다퉈 홍보대사로 K-팝 스타 디지털 파워 장악하면서 명품 비즈니스의 새로운 핵으로 떠올라 세계 탑 5 브랜드 K-팝 스타를 탐내고 있다. K-팝 스타는 스위스 군용칼, 스위스 아미 나이프입니다. 누가 이런 말했죠? 중국의 럭셔리 전문 미디어 징데일리를 창업한 에이버리 부커는 한국 대중음악을 이끄는 젊은 스타들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나의 몸체에 수많은 연장이 들어있는 다용도 칼처럼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얘기다. K-팝 스타들은 노래, 춤, 작곡, 영화, TV쇼, 모델 등 다방면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마침내 콧대 높이로 유명한 럭셔리 브랜드도 K-팝 스타를 앞다퉈 자신의 얼굴, 즉 글로벌 앰바서더로 삼고 있다. 이런 걸 보면요, 제가 뭐 작년에 3프로 진행할 때도 작년 하반기
리오프닝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은 우리가 글로벌하게 그런 뭐 제가 독점에 저기 모노폴리 책 말씀드릴 때도 얘기했었지만 그런 독점적인 그런 가격 경쟁력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 반드시 이거 아니면 못 쓰도록 그런 고객의 이제 강력한 충성도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그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가 보면 글로벌하게 완전히 지금 탑티어에 포지셔닝 하고 있는데 이 탑에 있다가 내려오는 거랑 세컨티어에 있다가 탑으로 올라가는 거랑 주가는 이제 세컨티어에 있다가 탑으로 올라갈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글로벌하게 엄청난 아이돌 그룹을 기획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방시혁 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YG엔터, SM 우리나라 이제 기획사들의 그 기획력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무형의 자산인 거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핵심 자산을 살 때 글로벌한 경쟁력,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을 살피고 있는데 예, 이런 뉴스를 보면 와 대단한 어, 회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매일경제에서 욕심 커진 개미들이 원자재 ETN에 뭉칫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지수 수익 연동하는 상품 자산 증가율 ETF의 2배가 넘어 일평균 거래대금도 30% 증가인데 원자재 가격 레버리지에 특화되어 있고 천연가스 선물 ETN 27% 올라 괴리율 따른 투자 손실 주의를 하면서 여기 표에 보니까 지표 가치 총액 상위 ETN이 지금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이 1조 716억이고요. 예전에 2020년에 좀 문제가 됐었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롤오버를 좀 잘못해가지고 큰 손실을 이제 입혔던 ETN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직까지도 1조가 넘는 그런 AU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 레버리지 WTI 선물 ETN 9,700억 그리고 QV 코스피 변동성 매칭형 양매도 ETN 이거 양매도 ETN 아주 이게 옛날에 키코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상품인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미래에셀 레버리지 원유 선물 혼합 ETN 그리고 신한 레버리지 천연가스 선물 ETN 그 우리나라 그 코스피 레버리지도 그렇고 그 3배짜리 얼마 전에 저희 고객분 중에 누가 한번 좀그 미국 투자하시는 거 좀 봐달라고 해서 제가 좀 봤더니 그 TQQ 있잖아요. TQQ 많이 하시잖아요. 그 3배짜리 한번 장기 차트 보세요. 유가가 저렇게 올라가고 우리나라 지수가 뭐 3천 가고 이런 와중에 그 우리나라 것도 뭐 코르라고 3배짜리 있거든요. 2018년 1월달에 2,600을 코스피가 고점이 나오고 작년에 3,300 갔잖아요. 근데 그 3배짜리 우리나라 코르는 2018년 1월달에 기록했던 2,600을 기록할 때 그 가격도 못 올라와요. 떨어질 때 높은 가격에서 떨어질 때는 3배로 터지고 낮은 가격에서 올라갈 때 3배로 올라가는 건데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높은 가격에서 크게 터지고 낮은 가격에서 적게 올라가고 이 원리 때문에 그 3배짜리 레버리지나 2배짜리 레버리지를 절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계속 내 돈이 녹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안 되는데 참 이게 투기적인 상품을 계속 만드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이게 에휴. 그리고 매경에서 배당의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리츠 주가가 한바구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이제 주식 시장이 조금 위험해 보이면 배당 투자 쪽으로 이제 자금을 저 역시도 배당 투자를 약간 수비형으로 공격적인 성장주 하다가 조금 밸류에이션이 부담되고 세계 정세가 좀 안 좋다면 그 배당주로 이제 옮겨 타야 된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니까 그 글로벌 리츠 관련된 주식이 상승률이 좋았다. 최근에 뭐 신고가를 내고 있다. 배당률이 4%, 5%, 5.9, 4.7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ESR 캔달 스퀘어 리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이게 아마 1분기 저점 대비 상승률이 19.3%, 13.4%, 12.01%뭐 이렇게 돼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4에서 한 6.8 이 정도 되네요. 근데 이제 리츠도 보면 리츠 수익률이 배당을 한 4에서 6% 주는데 4에서 6%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리츠가 뭐 20%, 30%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주가가 너무 미래 이익을 다 땡겨와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리츠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거래가 잘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이런 상품이 막 그 마케팅을 하면서 많이 팔리게 되면 그 들어온 자금으로 리츠를 사면서 거래가 잘 안 되는 리츠를 사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거품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요 뉴스는 이렇게 대충 다 챙겨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기쁨 충만한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